자, 이 세포의 에너지 처음 시작을 보시면은 크게 5가지의 여기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과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이 5가지를 어떤 주제로서 그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오게 될 건데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은 아마 여러분들 그 생명 시간에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핵산이라는 이 분자의 어떤 구조나 그런 건 사실 자세하게는 안 했을 거예요. 뭐 리보스, 뭐 디옥시리보스 그 정도는 했겠지만 더 자세한 어떤 결합이나 그런 건 많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 살펴보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분자에 대한 내용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기화합물이라는 첫 번째 단원입니다. 자, 유기화합물의 유랑 기자를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유는 있을 유자고요. 그리고 기는 기운 기자예요. 자, 근데 이 기운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생명들의 기운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기라는 그런 의미가 붙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들에 주로 있는 뭐 그런 화합물, 생명체에서 주로 합성되는 그런 화합물,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런 어떤 생명체들에 의해서 생명체 안에서 주로 합성이 되는, 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화합물들이기 때문에 유기물, 유기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물이랑 유기물이랑 조금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소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탄소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탄소뿐만 아니라 수소나 산소나 질소들도 우리 생명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소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굉장히 고분자 화합물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고분자 화합물들에 의해서 어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 모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요건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주체는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뭐 지방 그런 것들 중에서 누가 하냐면 단백질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생명 현상들은요, 다 누가 주관을 하냐면 단백질이 합니다. 탄수화물 아니고요, 지방 아니고요, 핵산 아니고요. 모든 생명 현상의 주체는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어떠한 반응도 진행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물질 대사를 촉매하는 그런 물질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두 글자로 뭐가 있어요? 요럴 때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효소 있죠, 효소. 요 효소의 주요 성분이 단백질이잖아요. 물론 효소의 모든 성분이 다 단백질은 아니에요. 가끔씩 무기이온들, 마그네슘이나 뭐 철이나 등등 여러 가지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효소의 그 주요 성분이 단백질이고, 그리고 모든 생체 내에서의 모든 반응들은 사실 모든 물질 대사는요 전부 다 효소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효소가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든 물질 대사는 거의 다 이 단백질이 관여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원소들 중에서 특히 탄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생명체에서 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보고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에서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을 가진 물질이라 그래서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소는 원소 기호로는 C, 원자 번호 6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원자량 등등, 원자 배치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요거 사실 조금 이거 보면서 화학원 공부하셨으면 조금 이상한 거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배치가 이렇게 되면 되니 전자가? 안 되죠? 요거 잠깐 교과서에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적인 전자 배치로 두려면은 약간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겠죠. 왜냐면 전자들 간의 반발력 때문에 저렇게 붙어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원자 모형으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 보통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쌤이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학원 다들 수강하셨으니까. 자, 요거 분자 뭐라고 하죠?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 그죠? 이산화탄소죠. CO2입니다. 이거 누가 중심이에요? 지금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화합물입니다. 그러면 얘도 탄소가 중심이니까 유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탄소가 중심이고 양옆에 산소가 이중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것도 유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느낌상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탄소가 중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기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보통 생명체 안에서 주로 존재하는 핵심 분자들인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그런 것들을 보통 유기물이라고 하지, 이렇게 그냥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부르진 보통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기물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탄소가 중심했다고 모든 것이 다 유기물은 아니다 라는 거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탄소 원자가 왜 생화학 반응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얘가 그 원자번호 6번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전자가 2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최각전자가 4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팔이 4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합도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다양한 결합의 종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팔의 개수가 뭐 3개, 2개, 하나인 그런 녀석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결합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중심으로서 어떠한 원소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우리 고생 시간이니까 요거는 그냥 패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결합을 한다, 중심이 있다, 그리고 팔이 4개다, 그 정도입니다. 화원하셨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탄소 골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유기물 중에서 탄소 원자가 그 중심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유기분자에서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긴 원자 사슬을 보고 우리는 탄소 골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말로 했을 때 뼈대죠, 뼈대.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거기에 중심부에서 단단하게 구조를 지탱해주는 것을 보고 뼈대, 골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탄소들은요, 다른 탄소들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떠한 그 물질의 중심을 이루면서 약간 뼈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탄소 골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탄소 골격은요, 탄소 원자에 결합하는 개수에 따라서 길이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가지를 치는 것도 있고 가지를 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수와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고리 모형을 할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탄소 원자 하나, 그 탄소 원자가 또 다른 탄소 원자와 얘가 또 다른 탄소 원자, 또 다른 탄소 원자, 또 다른 탄소 원자, 이런 식으로 요 경우에는 탄소 원자 5개가 그 중심부에서 연결이 되면서 이 물질의 어떠한 뼈대, 어떠한 골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요럴 경우에 여기 부분을 보고 우리가 탄소 골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탄소들은 지금 팔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이 다른 결합들도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H들이 쫙쫙쫙 붙어있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지금 결합들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탄소가 5개가 있고요, H가 12개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탄소랑 이 수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화합물의 이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요, 너네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 요즘 학생들은 롤 많이 안 하나? 자, 그 롤에서 5명을 연달아서 한 명이 다 킬을 해요. 그럼 무슨 킬이야?
펜타킬이죠. 펜타킬. 펜타라는 것의 의미는요, 숫자 5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탄소가 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보고 뭐라고 하냐, 펜타라는 말이 들어가서 펜테인이라고 불러요. 이 화합물의 이름을 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탄소 원자가 5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중심부에 탄소가 5개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얘도 지금 탄소가 5개고 H가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물질과 오른쪽에 있는 물질의 원자의 개수로 따졌을 때는 서로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둘 다 C가 5개고 H가 12개니까 이거 그냥 같은 물질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 물질을 보면요, 구조가 살짝은 다르다. 탄소 결국을 보면요, 이 왼쪽에 있는 펜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쭉쭉쭉쭉쭉 일렬로 탄소 원자들이 나열된 것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여기 두 번째에서 하나가 가지치면서 요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C는 5개고 H는 12개지만 지금 구조가 살짝씩은 다르죠. 그래서 어떤 화학이나 혹은 이런 생화학에서 이렇게 서로 같은 어떠한 원자들의 개수, 종류와 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구조를 하고 있는 물질들을 보고 서로 이성질체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아이소머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얘가 펜테인에서 지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C는 5개고 H는 12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 5개구나 라고 해서 뭔가 펜테인이라는 이런 말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말이 붙여지게 같지만요, 사실 이거 정확히 보시면은 얘는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거랑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곁가지로 달린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4개가 중심부의 그 구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펜테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자,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 얘는 뷰테인에서 지금 여기 얘가 지금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탄소에 요 C랑 H3, CH3가 나왔다라고 해서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잠깐만, 좀 너무 2-메틸 뷰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무슨 말? 선생님, 저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여기에 왜 갑자기 뭐 E라는 말은 왜 들어가고 메틸이라는 말은 왜 들어가는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구조적인 배열을 하는 화합물을 방금 전에 봤었던 지금 펜테인과 2-메틸뷰테인처럼 서로 이성질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원자들의 종류와 수를 가지고 있지만 생김새가 약간 다를 경우에 그 둘의 관계를 서로 이성질체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이러한 이성질체 관계는 하나의 탄소 원자에 결합한 네 부분의 결합 차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뭐 얘가 1로 이동하든 어쨌든 붙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뭐 걔는 3-메틸뷰테인, 뭐 4-메틸뷰테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서 또 이렇게 이름 붙여질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의 이성질체는 한 가지 약물에 있는 두 가지 이성질체 효과가 동일하지 않거나 이들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 산업에서 특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원자의 종류와 똑같은 수의 원자가 있다고 해서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약들이 기능을 하려면요, 생명체들의 생명현상의 어떠한 항상 그 주체는 다 단백질이랍니다. 근데 단백질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원자의 종류와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제약산업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뭐 주제 탐구나 하실 때 이런 거를 주제로서 약학에나 관련이 대학에 조금 진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진로가 있는 그런 친구들은요, 이런 거 관련해서 탐구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잠시만요. 위에 있는 거 조금
밑에 작용기에 대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부가 설명은 조금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너무 읽고만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탄소 골격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H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탄소 결벽 중에서 여기 사이에 지금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어떠한 화합물을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부텐인데요. 뷰테인 아니고 부텐입니다. 근데 얘는 정확히 부를 때는 뭐라고 하냐? 1-부텐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은 들으세요. 일단 들으세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적어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부텐을 지금 그릴 건데요. 아마 화학하셨으니까 요거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경우예요. 자, 요 경우에 이 물질을 부르는 말은 뭐냐? 똑같이 부텐이긴 부텐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2-부텐이라고 불러요. 자, 아래 거랑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 부텐이라는 말에 앞에 붙는 숫자의 의미가 혹시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위랑 아래랑 이름이랑 저기 이상한 저 결합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서 이 말이 왜 붙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참고로 탄소들의 번호를 매길 때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읽기곤 합니다. 같은 부텐이란 물질이지만 앞에 1-2-가 붙는 거 눈치 빠른 친구들은 딱 그림만 보면 알 텐데 어디 있어요? 그쵸? 보시면 여기는 1번 탄소 옆에 여기에 지금 얘가 이중결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사이에 지금 이중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라서도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물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골격의 어떤 이중결합의 수와 위치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어떤 물질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원자의 종류와 수를 가지고 있다라도 그 안에서 이중결합이 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제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굉장히 어떠한 제약이나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나타나 있는 일부 탄소 골격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모양을 하고 있냐면 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예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산소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레이프처럼 생긴 무슨 당? 그쵸? 포도당이라고 하죠. 포도당이 생긴 모습이 왜 포도당이라는 말이 붙었냐면요. 원래는 얘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분자 구조를 그릴 때 그리고 양옆에 무슨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뭐처럼 생기냐면은 포도알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의 모습이 포도당이에요. 이름이 포도당이에요. 근데 실제로 얘네가 생체 내에서 존재하는 모습은 이렇게 일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고리 모양으로 조금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꺾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포도당의 탄소 개수가 너네 포도당의 화학식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어떻겠습니까? C 6개, H 12개, 산소 6개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육각형의 고리 구조를 만드는데 탄소가 골격, 탄소가 뼈대가 돼야 탄소가 뼈대가 돼야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에 여기 지금 육각형의 꼭지점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으면 뭔가 딱 맞을 것 같아요. 탄소가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죠. 얘네가 골격 뼈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한 80%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 포도당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고리 모양으로 꺾일 때는요, 탄소, 끝에 있는 탄소랑 끝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육각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1번 탄소와 그리고 5번 탄소의 양옆에 붙어있는 수소와 그 OH기, 수산기가 있어. OH라는 어떠한 그 작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붙어가지고 물 분자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그 결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끝에 여기 탄소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산소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게 지금 육각형인데, 아니 지금 탄소가 6개 있는데 육각형이잖아요. 그러면 탄소 하나 어디 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탄소는 여기 요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것이 포도당의 육각고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C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있으면은 이거 실 가지고 조금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 여기 있으면은 요거를 마음대로 좀 바꿀 수가 없네요. 네, 어쩔 수 없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있으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치면은 얘가 1번이랑 5번이랑 이렇게 묶이고 2번, 3번, 4번, 그리고 6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 사이에서 어떠한 결합이 생성이 되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산소, 그리고 6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육각고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옆에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랑 거울상 이성질체는 안 하고 넘어가나요? 요거는 이성질체는 얘들아 어쨌든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은 건데 구조가 아니면 조금 모습이 다른 것을 이성질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다른 이성질체도 존재하지만 이런 경우도 존재해요. 어떠한 분자가 동일한 면에, 자, 시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은 라는 뜻이고요. 트랜스는 반대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같은 쪽, 같은 편, 이거는 반대편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요 원소가 같은 편에 있을 경우에, 그리고 또 다른 물체는 이 반대편에 있을 경우에, 이때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질체도 있고요. 혹은 완전 동일하지만 약간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거울을 갖다 놨을 때 그 거울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성질체 관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그런 게 있다 하고만 넘어갈게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네, 자 이제 여기를 하면은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생화학 시간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유기화합물들이 존재할 겁니다. 생명체 안에는요, 뭐 단백질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걔네들마다 어떤 특정한 독특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성질은요 결국에 누구 때문이냐면 탄소 골격들의 결합이 되어 있는 기능기라고 하는 어떤 원자들의 그룹들, 원자들의 모임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선생님 기능기가 무슨 말이죠? 펑셔널 그룹이라고 해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기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C 하나랑 H 하나랑 H 하나랑 H.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원자들의 모임, 원자들의 그룹을 보고 뭐라고 하냐? 너 메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틸기가 붙어있는 어떤 탄소 골격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생명 현상에서 특정한 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원래라면은 어떤 기능이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탄소 골격에는 기능이 없지만 얘네들이 붙음으로써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기능을 가진 원자들의 그룹이다 라고 해서 기능기라고 해요. 펑셔널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 작용기라고도 합니다. 작용하다 할 때 그 작용, 작용기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생명체에서는요, 굉장히 어떤 생명체 안에서 물질 대사, 어떤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기가 7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 1단원 안에서 굉장히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학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수산기, 카본일기, 카복실기, 아미노기, 설프하이드릴기, 인산기, 메틸기 총 7가지의 종류의 작용기가 존재하게 되는데 요거에 의해서 어떠한 그 물질들의 특성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다 쓸까요? 여기에 똑같은 3명의 사람이 있어요. 셋 다 그냥 평민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캐릭터,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어떠한 모자를 씌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역할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얘한테 이렇게 G 찍찍 모자를 씌우게 되면요, 얘는 G입니다. G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 어떠한 크라운을 씌우게 되면요, 얘는 무슨 역할이야? 왕이겠죠? 다음 얘는 뭐 천사 링을 한번 씌워볼까요? 그럼 얘는 뭐야? 뭐 천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같은 베이스를 가지고도 그 위에 붙은 모자가 뭐냐에 따라서 걔네들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G는 뭐 G의 기능? G의 기능이 뭘까요? 나도 모르겠다. G의 기능? 곡식을 먹는다? 모르겠다. 어쨌든 G는 G의 기능을 할 거고, 왕은 왕의 역할을 할 거고, 또 천사는 뭐 천사 역할을 할 거고, 뭐 수백 가지가 많겠죠. 많겠죠. 그들 중에서 어쨌든 베이스는 같지만 얘네가 쓰고 있는 모자에 따라서 역할과 기능이 달라집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비유하시면은 밑에 이 베이스인 몸이 되는 것들은 탄소의 골격들이 될 거고, 이 탄소 골격에 어떠한 작용기가 분야에 따라서, 어떠한 기능기가 분야에 따라서 각자의 기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기가 생명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7가지의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좋아요. 수산기, 메틸기, 그리고 카본일기, 카복실기, 아미노기, 인산기, 설프하이드릴기, 이렇게 7가지 종류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그 물질의, 특정한 유기화합물의 특정한 분자에서의 기능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은 오시나요? 이해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감만 와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자, 얘네들의 대부분은요 거의 다 극성이에요. 물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얘네들은 또 친수성이어서 물에 저르르 있고, 메틸기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아니에요. 비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틸기가 붙어있는 탄소 골격, 어떤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비극성인 그런 성질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 등등등등. 그리고 또 이제 화학적인 이런 기능기, 작용기의 차이로 인해서 신체의 형태와 행동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시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에요. 너네 여성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서로 다른 성에게 주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질, 남성의 어떠한 그런 형질이 드러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 같잖아요. 여성 호르몬은 여성만의 특징, 남성 호르몬은 남성만의 특징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 친구들의 분자적인 구조를 보잖아. 그러면은 봐봐. 여기 부분 다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고요. 물론 여기 지금 얘네가 결합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이중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요렇게 있는 거 요거 이중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살짝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봐. 이 지금 탄소 골격들이 전부 다 어때요?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이나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거의 비슷한 탄소 골격을 가지고 있는 이 유기화합물이 서로 다른 기능, 여성 호르몬의 기능,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결정이 되느냐? 보시면 에스트로겐은 여기 끝에 OH가 와 있는 거에 비해서 얘는 끝에 O가 와 있어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여기 끝에 뭐가 안 와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은 여기 끝에 메틸기가 와 있습니다. 동일한 탄소 골격에 서로 다른 기능기, 서로 다른 작용기가 오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기능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용기의 작은 차이가 사람의 몸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대표적인 예시로서 여기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작용기와 기능기의 종류 7가지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수산기, 좀 영어로는 하이드록시기라고 합니다. 자, 수산기는 이 OH를 우리가 보고 그 수산기라고 해요. 어떤 탄소 결국이 쭉 있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OH가 붙은 그런 경우 요거를 보고 우리가 수산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수산기에서 수소 원자는 산소 원자에 결합이 되어 있고 얘는 다시 유기 분자의 탄소 골격의 끝에 결합이 되어 있으나 물론 끝에만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도 붙을 수 있긴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너네 이온들 중에서 H+는 수소 이온이죠. 근데 OH-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수소와 산소 이온이니까요. 이거랑 수산기랑 같은 거 아닙니다. 얘는 이온이고요. 얘는 작용기예요. 그러니까 기능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온 아니니까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의 골격 중간이나 끝에 거기에 이렇게 OH 형태로 붙는 것을 보고 우리가 수산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카본일기라고 불리는 어떠한 그 작용기, 미안해 쌤 자꾸 작용기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거를 공부할 때는요 기능기라는 말 대신에 작용기라고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용기라는 말이 계속 붙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능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기 중에 카본일기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 하나와 산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가 이중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요거를 보고 우리가 카본일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끝에 탄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이 친구가 카본일기라고 합니다. 카본일기. 근데 당연히 카본일에서 카본은 탄소인 카본이겠죠. 여기서 따온 겁니다. 다음. 자, 카복실기, 옛날 말로는 카르복실기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 똑같아. 방금 전에 지금 카본일기 그대로 왔죠. 그리고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본일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얘들아 여기에 요것만 지금 카본일기라고 해요. 자, 근데 지금 얘가 여기는 지금 탄소가 붙어있다고 치면요 여기 하나 남아있잖아. 여기 자리에 H가 올 경우에 OH가 이렇게 올 경우에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 카르복실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오는 경우에 카복실기라고 해요. 그래서 카본일기에다가 수산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본일 더하기 수산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카복실기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하시고 COO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요 좀 이상해요. 너네 있잖아 이산화탄소를 화학식으로 쓸 때 어떻게 쓰니? O라고 쓰시나요? 이산화탄소 아니죠? CO2라고 쓰죠.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요 어쨌든 C랑 O랑 H면은 CO2H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 구조 보고 맞춰볼래? 한번 너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거를 쓸 때 우리가 COOH라고 굳이 저산소를 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질러보세요. 부끄러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아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지르세요.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똑똑하신데요, 여러분들? 봐봐. 지금 이 오랑 같은 오예요? 아니죠. 애초에 결합도 지금 얘는 이중결합인데 얘는 단일결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는 그냥 오가 아니고 OH의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CO2H라고 하는 순간 얘가 OH인지 아니면 진짜 얘가 뭐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OH기의 구분과 그리고 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차이를 어떻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OH가 이 카복실기의 보통의 표현이에요. 네. 다음 아미노기입니다. 아미노기는 여러분들 많이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디 있니? 아미노기가 들어있는 거? 아미노산. 그렇죠. 아미노익 애시드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미노산의 구조 자체가 한번 그려드릴까요? 아미노산은 중심에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C, O, OH가 있고 이거 어디서 봤지? 방금 전에 이거 뭐였어요? 카복실기였죠. 카복실기. 그리고 이 왼편에 N과 H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아미노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 물론 여기에 지금 H 하나 있고 겹사슬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 하나 있겠지만 요 전체 물질의 이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미노기의 아미노자를 따오고, 카복실기는요 사실 너네 산과 염기가 뭔지 알죠? 산은 뭐를 내뿜는 거를 산이라 그래요? 그쵸? H 플러스 수소이온을 양성자를 내뿜는 것을 산이라고 하죠. 자, 근데 얘네가 물속에 들어가면요 이 수산기에서의 이 H가 나가요. 그래서 얘가 COO-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H 플러스가 나가요. 그러니까 카복실기는 결국에 산이야 염기야? 수용액 상태에서 산으로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복실기에 산자를 따와서 아미노산이라는 용어가 붙은 겁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이 사실은 이렇게 두 개의 작용기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짬뽕시켜서 붙이는 그런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질소원자가 수소원자 두 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데나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작용기들 기능기들은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골격에? 탄소 골격에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녀석들이 기능기 혹은 작용기인 녀석들이죠. 다음 설프 하이드릴기는요, 설프는 S, 황에서 온 겁니다. 황. 그리고 하이드릴 SH에서 온 거죠. 하이드로. 그래서 SH 요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작용기를 설프 하이드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원자가 수소원자에 결합된 그런 형태고요. 모양은 수산기와 유사합니다. 수산기는 이렇게 OH 이렇게 왔었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여기에 SH 이렇게 와 있는 그런 형태가 이 설프 하이드릴기가 되겠습니다. 얘도 되게 중요한 게요. 정말 공부하다 보면은 이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느끼는 게, 너네 아미노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20종류가 있는데 그 20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얘는 유일하게 설프 하이드릴기를 지니는 작용기를 곁사슬에 지니는 유일한 아미노산이라서 이 시스테인에 의해서 황 두 개가 이렇게 양옆 이쪽에도 시스테인이 하나 더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끝에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단백질의 어떠한 그 합성과 단백질의 어떤 구조 형성이 있어서 황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설프 하이드릴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그냥 갑자기 설명을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마 곧 단백질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쌤 말이 좀 빠르죠? 좀 많이 느껴지지 않니? 나도 얘들아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말이 빠르다는 걸 좀 느끼는데 스스로 수업을 하다가 막 흥분을 해요. 막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계속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또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도 압니다. 나도 알아서 나 스스로 좀 캄다운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선생님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시구나 하면서 조금 넘어가 주시고 양해를 조금 해주세요. 네, 다음 갑니다. 자, 인산기 같은 경우에도 얘도 정말 별표 100만 개 치고 싶은 중요한 녀석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세포호흡이나 그럴 때 많이 등장하는 녀석들 중에 하나죠. 혹은 또 이제 그 뭐냐 그 DNA나 거기도 뭐 인산 뭐 이런 거 주로 나오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 원자가 탄소 원자 4개의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여기 탄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인이 이렇게 중심부에 있고요. 이렇게 쭉 4개를 둘러서서 산소 있는 그런 형태가 이 인산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한 개는요, 여기 탄소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탄소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는 음전하를 띱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산기를 쓰실 때 2개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쓸 때는 OPO3게 맞는데 거기서 2개가 음전하라서요, 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야 얘들아. 선생님 얘네가 탄소 4개면요 PO4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중에 하나는 또 이중결합이기도 하고요. 그 위치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구분을 하기 때문에 OPO3 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메틸기 같은 경우에 얘도 정말 중요한, 사실 안 중요한 게 없죠. 얘도 정말 중요한 그런 작용기, 기능기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네 메테인 알지? 메테인이 CH4입니다. 거기서 따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H 하나 빼고 얘가 탄소 골격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형태 메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나 혹은 다른 원자에 부착이 되면서 이 메틸기가 어떠한 그 기능이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설명하고 싶은 게 나중에 여러분들 있잖아. 전사와 번역 파트 너네 고3 돼서 생투 들어가실 때요, 이 메틸기가 어떤 그 전사의 조절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진핵생물에서 너네 혹시 후성 유전학이라고 들어봤어? 아마 탐구 주제로서 굉장히 많이 택함을 받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 후성 유전학에 있어서 이 메틸기와 그리고 플러스 아세틸기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기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2개에 의해서 전사가 억제가 되거나 전사가 촉진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서도 어떤 그 유전자의 발현의 측면에서도 특정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기가 이 메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암기하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근데 굳이 지금 첫 시간이니까 암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나는 선생이니까 바라는 거는 외웠으면 좋겠죠. 네. 근데 다른 공부도 먼저 하시고 시간 남을 때 외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다음 시간에 탄수화물 하면서 하나가 더 나오긴 할 건데 그냥 지금 빠르게 소개만 할게요. 보세요. 여기 지금 카본 일기 있잖아. CO 있잖아. 요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카본 일기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화합물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 케톤과 알데하이드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너네 혹시 아세트 알데하이드, 뭐 포름 알데히드 그런 말 들어봤어? 그거 알데하이드, 알데히드 할 때 그게 지금 요거거든요. 자, 근데 케톤은 왜 케톤이라고 불리냐? 얘는 이 카본 일기 있죠? CO. 이 친구가 어떠한 그 유기화합물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존재하는 경우에 케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쭉 있고 이 CO가 이 중간에 이렇게 와 있을 경우, 요러한 어떠한 유기화합물을 우리는 케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 똑같이 카본 일기에 그 초점을 맞추는 거긴 한데요. 얘는 카본 일기가 끝에 와 있어요. 즉 탄소 골격이 있으면, 원래 이 작용기들은 전부 다 어디 붙는다 그랬어? 탄소 골격에 와서 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CCC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카본 일기에 붙는 경우에 케톤이라고 하고, 카본 일기가 CCC 있다가 여기 마지막에 막 요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얘가 뭐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뭐 H 붙거나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 이런 식으로 와서
붙는 그런 경우에 요 물질을 보고 알데하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네가 카본유기가 중간에 이렇게 와 있을 경우에는 케톤, 그리고 끝에 저렇게 와 있을 경우에는 알데하이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 카본유기 위치에 따라서 당의 종류가 구분이 되거든요. 케토스와 알도스라고 불리는 당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지금 50분 됐으니까 나 빨리 끝낼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